새벽 5시 부엌에서 김이 오른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빨간 국물이 냄비 가장자리를 타고 넘칠 듯 흔들린다. 참기름 향이 안개처럼 부엌 전체를 감싼다. 정심은 마지막 상추 한 장을 제사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리고 무릎을 굽혀 상 밑을 들여다본다. 먼지가 쌓인 바닥을 손으로 쓸어내는데 그 순간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걸린다. 종이다. 바닥에 눌러붙은 흰 종이 한 장. 정심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낸다. 먼지를 털어내자 제목이 보인다. 주택명의 이전 동의서. 정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누가 여기 숨겨놨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손이 떨린다. 종이를 펼치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난다. 사각사각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 정심이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 혜주가 서 있다. 한복 앞서풀 여미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고 손바닥엔 낡은 열쇠고리 하나가 쥐어져 있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세월의 흔적처럼 깊게 긁힌 상처들이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인다. 그건 어디서 난 거냐? 정심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온다. 새벽의 정적을 깨는 목소리. 잠깐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이따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혜주의 대답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처럼. 설명? 지금이 아니라 이따. 제사상 밑에 숨겨둔 진명의 이전 동의서와 손에 쥔 낡은 열쇠고리.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저 열쇠는 대체 무엇을 여는 걸까?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손에 들고 있는 걸까? 부엌 창밖으로 첫 차 332번 버스가 천천히 지나간다. 큰 차체가 무릉덩이를 가르며 파문을 만든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그 순간 안방 쪽에서 아이의 잠꼬대가 가늘게 들려온다. 금요일 6층. 하늘이의 목소리다. 잠결에 나오는 중얼거림. 정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332번 버스, 금요일 6층.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소리들처럼 보이지만 정심의 귓속에는 하나의 문양처럼 또렷하게 새겨진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오늘은 추석이다. 명절이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다. 제사상도 차렸고 음식도 준비됐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날. 하지만 뭔가가 빠져 있다. 정심은 확신한다. 무언가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 바로 진실이. 오늘 반드시 끝을 보자. 정심은 동의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품는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통해 전해진다. 아침 6시가 되자 집안은 서서히 깨어난다. 시루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천장까지 올라가 사라진다. 송편을 빚는 혜주의 손끝마다 하얀 가루가 묻어나고 반죽을 치댈 때마다 탁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탁자 위엔 대추가 구슬처럼 굴러다니고 밤알이 작은 소리를 내며 접시에 부딪힌다. 찬장 유리엔 오래된 가족사진이 흐릿하게 비치는데 먼지가 쌓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심은 수십 년을 같은 방식으로 지켜온 이 명절 준비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사상 차리는 순서, 음식 놓는 위치, 절하는 방법, 인사말 주고받는 방식. 모든 게 정해져 있다. 반복되는 인사말과 절, 기름 튀기는 소리와 냄새, 설거지할 때 물 흐르는 소리, 친척들의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그 풍경. 적어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화롭다. 하지만 정심의 눈은 자꾸만 작은 균열들을 포착한다. 혜주가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뒤집어 놓는 습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는 모습,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낼 때
서랍 깊숙한 곳을 먼저 확인하는 행동. 어제 저녁장을 보고 왔을 때도 그랬다. 영수증을 무심코 봤는데 맨 아래 작은 글씨로 강동 암센터역 카페 주소가 찍혀 있었다. 왜 며느리가 암센터 근처 카페에 갔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그리고 손자 하늘이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 아이가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그 그림 한쪽 구석에 숫자 332가 적혀 있었다. 처음엔 진하게 적었다가 지우개로 문질러 지운 흔적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연하게 적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왜 아이가 버스 번호를 그림에 적었을까? 그것도 지웠다가 다시 적었을까? 며느리는 원래 숨길 게 많아요. 김 여사님. 다들 그렇다니까요. 이웃 유 여사가 부엌 문 앞에서 희죽 웃으며 말을 건넨다. 손에는 카스텔라 상자를 들고 있다.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정심의 대답이 짧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 아이고, 그 종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혜주 씨가 뭔가 서류 들고 나가는 거. 그게 집 관련 서류 같던데요? 유 여사의 목소리에 묘한 흥미가 섞여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심이 날카롭게 받아친다. 에이, 저는 김 여사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집 문제는요. 조심하셔야 해요. 집은 한번 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유 여사가 한 발 더 들어서며 목소리를 낮춘다. 정심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시작한다.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그릇에 부딪혀 튀어오른다. 물살은 맑고 투명하지만 정심의 마음속 물은 점점 더 탁해진다. 점심 무렵 아들 도연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다. 추석 연휴라 오전 근무만 하고 온 것이다. 평소 같으면 빳빳한 와이셔츠에 반듯한 넥타이 차림인데 오늘은 넥타이가 느슨하게 맺어 있고 와이셔츠 윗단추도 풀려 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무겁다. 일은 잘 되냐? 정심이 거실 소파에 앉아 묻는다. 그냥 버텨요,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분위기도 별로고요. 도연의 대답이 건성이다. 시선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버티는 게 무슨 대단한 말처럼 들리냐? 그게 해결책이냐? 정심의 목소리에 날이 선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는다. 잠깐 쉬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혜주는 여전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바쁘다. 말은 적지만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하다. 육아를 접시에 담고 국그릇 가장자리에 묻은 국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하늘이의 뺨에 묻은 밥풀을 부드럽게 닦아준다. 그러다 문득 혜주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그 낡은 열쇠고리를 꺼낸다. 식탁 끝에 살짝 놓았다가 누군가 볼까봐 다시 재빨리 주머니에 넣는다. 그 동작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지만 정심은 놓치지 않는다. 정심은 그 작은 금속 덩어리의 반짝임을 똑똑히 본다. 혜주의 손가락이 열쇠를 쓰다듬는 방식도 본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그 손놀림. 그게 이상하다. 매우 이상하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더욱 분주해진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고 거실엔 외투와 선물 보따리가 쌓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복도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은 소파와 식탁에 둘러앉아 묵은 이야기들을 꺼낸다. 올해 추석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작년엔 비 왔었는데. 도연이는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그냥저냥이죠, 뭐.
평범한 대화들이 오간다. 하지만 정심의 시선은 계속해서 혜주를 따라간다. 혜주가 화장실에 갈 때, 현관에서 손님 신발을 정리할 때,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볼 때, 특히 창가에 섰을 때 혜주의 표정이 묘하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불안한 듯한, 초조한 듯한. 입술을 깨물고 시계를 자꾸 확인한다. 오후 2시, 2시 반, 3시, 시간이 흐를수록 혜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도연이 소파에서 소리친다. 정심이 부엌으로 가는데 식탁 위에 혜주의 가방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인다. 가방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안쪽 내용물이 살짝 보인다. 병원 로고가 찍힌 흰색 봉투, 뭔가 서류가 들어있는 투명 파일, 그리고 검은색 수첩. 정심은 잠시 멈칫한다. 손을 뻗으면 닿을거리다. 가방을 살짝만 열어보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는다. 아직은 아니다. 직접 물어봐야 한다. 며느리를 믿어봐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도 해야 한다. 오후 4시 친척들이 식사를 시작한다.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혜주 씨, 이 깻잎김치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모님. 요즘도 금요일마다 어디 다니세요? 친척 중 한 명이 무심코 던진 질문이다. 혜주의 손이 잠깐 멈춘다. 국을 뜨던 국자가 공중에서 멈춘다. 아, 그냥 친구 만나러요. 혜주의 대답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매주요? 친한가 봐요. 네, 오래된 친구라서요. 대화는 거기서 끊긴다. 하지만 정심의 머릿속에선 계속된다. 매주 금요일 암센터 근처 카페 6층 332번 버스.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진다. 설거지를 마친 정심은 혜주의 방에 접시를 내려놓으려 한다. 노크를 하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다. 안을 들여다보니 탁자 위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다.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고 빨간 글씨로 보호자 상담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 이름이 검은 볼펜으로 적혀 있다. 정심의 심장이 빨라진다. 보호자? 혜주가 누구의 보호자라는 걸까? 탁자 서랍이 살짝 열려 있다. 정심은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연다. 안에는 전자영수증 출력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날짜별로 클립으로 묶여 있다.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한다. 강동 암센터 옆 카페, 금요일 오후 3시 20분. 같은 장소,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 지난 3개월치 영수증이 전부 같은 패턴이다. 정심의 머릿속에서 하늘이의 잠꼬대가 다시 울린다. 금요일 6층. 숨이 가빠진다. 손이 떨린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자신이 전혀 모르는 어떤 계획이 이 집의 바닥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온몸을 휘감는다. 그만하자. 더 이상 속지 말자. 이 집을 빼앗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정심은 작게 중얼거린다. 어머니, 들어오셨네요? 뒤에서 혜주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심이 깜짝 놀라 돌아본다. 혜주가 문 앞에 서 있다. 손에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다. 아, 응. 접시 두고 가려던 참이었다. 정심이 애써 평온한 척 대답한다. 그러셨구나. 근데 서랍은 왜 여셨어요? 혜주의 질문이 조심스럽지만 날카롭다. 아, 그냥 연필 찾으려고. 메모할 게 있어서. 정심이 거짓말을 한다. 아,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모르겠다. 왜? 저 조금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금요일에 잠깐. 혜주의 대답에 머뭇거림이 있다. 금요일마다 어디 가니? 정심이 직접적으로 묻는다. 친구 만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 대학 동창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돕고 있어요. 혜주의 대답이 또 빠르다. 정심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물어봐야 거짓말만 돌아올 것 같다. 차라리 직접 확인하는 게 낫다. 그날 밤 유 여사가 또 찾아온다. 이번엔 카스텔라가 아니라 식혜 페트병을 들고 왔다. 김 여사님, 낮에 못 뵈서 이제야 왔어요. 유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정심은 마지못해 거실로 안내한다. 며느리가 병원 다닌다면서요? 요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유 여사가 소파에 앉자마자 말을 꺼낸다. 무슨 소문? 그 나이에 매주 병원 간다는 게 수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금요일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요? 그게 왜 수상한데요? 정심이 차갑게 반문한다. 아이고, 김 여사님도 참.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혹시 시어머니 몰래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진명의 이전 같은 거요? 유 여사의 말에 도끼가 섞여 있다. 유 여사,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정심이 일어서며 말한다. 에이, 저는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김 여사님 혼자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다들 알고 있어요. 혜주 씨가 매주 금요일 강동 암센터 쪽 가는 거요. 유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날리고 나간다. 정심은 방문을 닫고 거실에 혼자 남는다. 유 여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다들 알고 있다니,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 밤 11시,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온다. 안방에서 하늘이의 잠꼬대가 또렷하게 들린다. 금요일 6층, 버스 332. 이번엔 더 분명하다. 마치 누군가가 외우듯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정심은 하늘이 방으로 들어간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다. 침대 옆 책상 위에 크레파스 그림이 여러 장 놓여 있다. 정심은 그림들을 하나씩 넘겨본다. 집 그림, 가족 그림, 꽃 그림.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커다란 버스 그림. 버스 앞면에 숫자 332가 크게 적혀 있고 버스 안에 사람이 한 명 그려져 있다. 여자처럼 보인다. 긴 머리에 가방을 든 여자. 그림 아래쪽에 하늘이의 글씨로 엄마가 타는 버스라고 적혀 있다. 정심의 가슴이 철렁한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매주 어디 가는지, 무슨 버스를 타는지. 정심은 그림을 다시 책상에 놓고 조용히 방을 나온다. 거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본다. 버스 정류장에 332번 노선도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인다. 노선도를 따라 눈을 움직인다. 출발지, 경유지, 경유지. 그리고 종점 근처에 강동암센터라는 글자가 보인다. 정심은 결심한다. 내일 직접 가보자. 며느리를 미행하자. 진실을 확인하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심은 혜주보다 먼저 일어난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린다. 오전 8시 혜주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어머니, 오늘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친구 만나러요. 같이 가면 안 되니? 정심이 물어본다. 아, 친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혜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오전 9시 혜주가 집을 나선다. 정심은 5분 후 조용히 뒤따라 나선다.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다. 혜주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정심은 50m 뒤에서 따라간다. 다행히 아침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 눈에 띄지 않는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혜주가 기다린다.
정심은 근처 편의점 앞에서 관찰한다. 5분 후 332번 버스가 도착한다. 혜주가 버스에 탄다. 정심은 급히 달려가 같은 버스에 탄다. 혜주는 맨 앞쪽에 앉고 정심은 맨 뒤쪽에 앉는다. 버스가 출발한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간다. 동네 슈퍼, 학교, 공원, 주민센터, 그리고 점점 낯선 풍경으로 바뀐다. 30분쯤 지나자 버스가 강동 암센터 앞에 정차한다. 혜주가 하차벨을 누르고 일어선다. 정심도 급히 일어선다. 혜주가 내린다. 정심도 뒷문으로 내린다. 혜주는 암센터 쪽으로 걷지 않고 옆 건물로 향한다. 6층짜리 낡은 건물. 간판에 은혜요양원이라고 적혀 있다. 정심의 심장이 두근거린다. 요양원? 혜주가 요양원에? 누구를 만나러? 혜주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간다. 좁은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난다. 낡은 리놀륨 바닥이 발걸음마다 삐걱거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혜주가 버튼을 누른다. 6층? 정심은 계단 쪽에 몸을 숨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정심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탄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다. 6층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간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문이 열린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다. 하얀 타일 바닥이 형광등 빛을 반사한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바쁘게 지나간다. 정심은 복도를 천천히 걷는다. 양쪽으로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다. 601호, 602호, 603호. 문마다 환자 이름표가 붙어 있다. 복도 중간쯤 가니 혜주의 목소리가 들린다. 보호자분, 오늘도 오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다. 네, 매주 금요일엔 꼭 와야죠. 혜주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르신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죽을 반 그릇 드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혜주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난다. 정심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소리가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막는다. 607호실 문이 열려 있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침대에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신다. 마른 몸,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혜주가 침대 옆에 앉아 노인의 손을 잡고 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혜주가 일어나 창문을 연다.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저 오늘도 하늘이 그림 가져왔어요. 보실래요? 혜주가 가방에서 색연필 그림을 꺼낸다. 하늘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다. 노인이 그림을 보며 미세하게 미소 짓는다.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늘이가 증조할머니 보고 싶대요. 다음엔 같이 데려올게요. 혜주가 노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그때 혜주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낸다. 노인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열쇠가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어머니가 예전에 주신 열쇠, 제가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이 열쇠로 어머니 집 서랍을 열면 옛날 사진들이 나오죠? 젊으신 시절 어머니 사진,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혜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심은 숨을 멈춘다. 저분은 누구일까? 혜주가 왜 어머니라고 부를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약속이잖아요. 혜주가 속삭인다. 보호자분, 다음 주 금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오시죠? 간호사가 문 밖에서 묻는다. 네, 금요일 3시요. 꼭 올게요. 혜주의 대답이 확고하다. 정심은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간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숨이 가쁘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계단에 주저앉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저 노인은 누구일까? 왜 혜주가 10년 동안이나 혼자 돌봤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5분쯤 지나 정심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간다. 1층 로비로 나와 밖으로 나간다.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린다. 30분 후 혜주가 나온다. 눈가가 붉어져 있다. 울었던 것 같다. 혜주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정심은 따라가지 않는다. 대신 다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간다. 1층 안내 데스크로 간다. 저 6층 607호실 환자분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심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보호자분이세요? 안내 직원이 묻는다.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인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직원이 정중히 거절한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요양원 맞은편 카페로 들어간다. 창가 자리에 앉아 요양원을 바라본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린다. 1시간쯤 지나자 간호사 한 명이 카페로 들어온다. 휴식 시간인 것 같다. 정심은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다가간다. 실례합니다. 혹시 은혜 요양원에서 일하시나요? 네, 그런데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607호실 환자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가족일 수도 있어서요. 정심이 거짓말을 조심스럽게 섞어 말한다. 607호요? 윤 여사님? 간호사가 반문한다. 윤 여사. 정심의 가슴이 철렁한다. 설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의 어르신이요. 10년 전부터 계셨어요. 보호자는 며느리 되시는 분이 혼자 오시고요. 간호사의 설명에 정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윤정의 자신의 친어머니 이름이다. 정심은 카페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려 커피가 받침 위로 흘러내린다. 윤정의. 분명히 들었다. 간호사가 윤정혜라고 말했다. 10년 전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던 자신의 친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라서요. 정심이 가까스로 대답한다. 혹시 윤정의 어르신이랑 어떤 관계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딸이에요. 친딸. 정심의 목소리가 떨린다. 간호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한다. 어머, 그럼 박혜주 씨 시어머니시네요? 혜주 씨가 혼자 10년 동안 돌보신 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정심이 고개를 떨군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한다. 혜주 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오시고 어르신 간병 비며 요양비 다 혼자 감당하시고요. 제가 이 일 15년 했는데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자신은 며느리를 의심했는데 며느리는 10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었다니.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글쎄요. 어르신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혜주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알면 자책하실까봐 혼자 감당하겠다고요. 간호사의 말에 정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운다. 카페를 나와 다시 요양원으로 향한다. 이번엔 떳떳하게 1층 데스크로 간다. 607호실 윤정의 환자의 딸입니다. 어머니 면회하고 싶은데요. 아, 혜주 씨 시어머니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다. 지금 면회 가능하세요. 6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간다. 이번엔 숨지 않는다. 복도를 당당히 걸어 607호실 앞에 선다. 문을 노크한다. 대답이 없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다.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 많이 늙으셨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였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어머니. 정심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부른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뜬다. 흐릿한 눈빛이 정심을 향한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정심아, 네가 왔니?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정심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돼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진다. 아니에요, 어머니. 짐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10년 동안 어머니가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정심의 목소리가 떨린다. 혜주가 착한 아이다. 나한테 잘해줬어. 어머니가 미소를 짓는다. 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정심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온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약과 물을 가져온다. 제가 드릴게요. 정심이 말한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약을 먹인다. 물을 조금씩 떠서 입에 넣어드린다. 어머니가 천천히 삼킨다. 고맙다, 정심아.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약을 다 먹이고 어머니를 다시 눕힌다. 담요를 덮어드리고 이마를 쓰다듬는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요. 집에 갈 수 있을까?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어린다. 네, 꼭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정심이 단호하게 말한다.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다. 오후 4시쯤 도착했는데 혜주는 이미 와 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혜주가 묻는다. 응, 동네 좀 걸었다. 정심이 거짓말로 대답한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도 돌아와 온 가족이 식탁에 앉는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혜주야. 네, 어머니. 요즘 힘든 일 있니? 정심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니요, 괜찮아요. 혜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금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궁금한데. 정심이 직접적으로 묻는다. 혜주의 손이 잠깐 멈춘다. 국을 뜨던 국자가 공중에 멈춘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친구? 대학 동창이요. 혜주의 대답이 여전히 같다. 정심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혜주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하지만 도연이 끼어든다. 혜주야, 요즘 돈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뭐에 쓰는 거야? 도연의 질문에 식탁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제 돈 쓰는데 왜요? 혜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부부잖아.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오빠는 오빠 돈 관리나 잘하세요. 혜주가 받아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진명의 이전 동의서는 왜 만들었어요? 혜주가 반격한다. 정심이 끼어든다. 그만해라, 둘 다. 밥 먹을 때 싸우지 마라. 식탁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긴장감이 감돈다. 식사를 마치고 정심은 혼자 방으로 들어간다.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먼지를 닦아내고 페이지를 넘긴다.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이 나온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그 옆에 젊은 정심이 서 있다.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다.
1985년 5월. 정심이 결혼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다. 어머니. 정심이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나온다. 어머니가 금색 열쇠고리를 들고 있는 사진. 바로 그 낡은 열쇠고리. 사진 뒷면에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다. 정심아, 이 열쇠로 내 서랍을 열어라. 힘들 때 옛날 사진을 보면 힘이 날 거다.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혜주는 10년 동안 이 열쇠로 어머니 서랍을 열어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이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밤 10시 정심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온다. 창밖으로 332번 버스가 마지막으로 지나간다. 이제 그 버스가 다르게 보인다. 의심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혜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때 혜주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 혜주가 울고 있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혜주 방 문 앞으로 간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는데. 다음 달 요양비를 어떻게 내지? 혜주의 중얼거림이 들린다. 정심의 가슴이 찢어진다. 며느리가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간다. 자신의 예금 통장을 정리한다. 그리고 혜주 명의로 송금을 한다. 넉넉한 금액을.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한다. 혜주가 일어나 나온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같이 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한다. 계란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밥을 푼다. 혜주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정심이 갑자기 말한다. 네. 뭐가요? 혜주가 어리둥절해한다. 그냥 네가 있어서 고맙다. 정심이 혜주의 손을 잡는다. 혜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어머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통한다. 그날 오후 정심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박도연 씨 댁 맞습니까?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신데요? 채권자입니다. 박도연 씨가 빌린 돈, 이제 갚을 때 됐는데요. 정심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세요? 아드님이 3천만 원 빌려갔는데 석 달째 안 갚고 있어요. 오늘 안에 정리 안 하시면 직접 찾아갑니다. 전화가 끊긴다. 정심은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는다. 도연이 빚을 졌다니. 3천만 원이나.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된다. 진명의 이전 동의서, 도연의 피곤한 얼굴, 계속되는 거짓말. 도연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던 것이다. 정심은 급히 도연에게 전화를 건다. 도연아, 당장 집에 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당장 와. 정심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30분 후 도연이 집에 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엄마, 왜 그래요? 채권자한테 전화 왔다. 3천만 원 빚이 뭐냐? 정심이 따져 묻는다. 도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진다. 그게, 솔직히 말해라. 지금 당장.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연다. 5년 전부터였어요.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요.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냈고 그게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냐? 그게 아니라 일단 막아보려고. 막아? 우리를 속이면서. 정심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 혜주가 퇴근해서 들어온다.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가 빚을 졌어. 3천만 원. 정심이 설명한다. 혜주의 얼굴도 굳는다. 오빠,
미안해, 혜주야.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 도연이 고개를 숙인다. 기회가 없었다고? 5년 동안? 혜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세 사람은 침묵한다. 거실 시계만 째깍거린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는다. 아무도 저녁을 먹지 않았다. 식욕이 없다. 도연아, 정확히 얼마를 어디서 빌렸니? 정심이 차분하게 묻는다. 3천만 원이요. 사채업자한테요. 이자는 월 5%요. 미쳤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자인지 알고? 정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왔고, 도연이 변명한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냐? 일단 시간을 벌려고요.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무슨 돈을?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따면 보너스가 나온다고 해서요. 그걸로 갚으려고. 도연의 설명이 점점 작아진다. 프로젝트는 땄니? 정심이 묻는다. 아니요. 도연이 고개를 떨군다. 정심은 한숨을 크게 쉰다. 혜주야, 너는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혜주가 대답한다. 그럼 진명의 이전 동의서는? 그건 제가 몰래 만들었어요. 도연이 고백한다. 몰래? 나 도장 어떻게 찍었어? 엄마 서랍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심은 충격을 받는다. 아들이 자신의 도장을 몰래 훔쳐 썼다니. 도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울먹인다. 혜주가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너, 어떻게? 제 명의로 대출 받을게요. 신용은 괜찮으니까. 안 돼. 그럴 순 없어. 정심이 단호하게 반대한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혜주의 눈빛이 확고하다. 너 혼자 다 짊어질 순 없다. 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하고 있어. 정심이 혜주의 손을 잡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주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나 다 알아. 네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정심이 조용히 말한다. 혜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 은혜 요양원 607호실, 윤정의 어르신, 내 어머니. 정심의 목소리가 떨린다. 혜주의 눈이 커진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어떻게, 언제, 어제 따라갔다. 네가 332번 버스 타고 가는 걸. 정심이 설명한다. 혜주는 고개를 떨군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미안해요, 어머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니? 왜 10년 동안 혼자 감당했니? 정심의 목소리도 떨린다.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자책하실까 봐요. 10년 전 그 소식이 잘못된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게다가 친정 쪽 사정도 복잡했고요. 혜주가 울먹이며 설명한다. 친정 사정이 뭔데? 친척들이 요양비 부담을 서로 떠넘겼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외할머니니까요. 혜주의 고백에 정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운다. 미안하다, 혜주야.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정심이 혜주를 끌어안는다. 도연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나도 미안해, 혜주야.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빚만 지고. 괜찮아요, 오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혜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온다. 쌓였던 오해와 비밀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린다. 한참 후 정심이 눈물을 닦고 일어선다. 이제 우리 제대로 해결하자. 도연이 빚도 어머니 일도. 어떻게 해요, 엄마? 도연이 묻는다.
일단 채권자 만나자. 그리고 제대로 된 상환 계획을 세우자. 법률 상담도 받고. 정심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모시자. 더 이상 요양원에 계시게 할 순 없다. 하지만 어머니, 간병이 힘드실 텐데요. 혜주가 걱정한다. 우리 셋이 함께하면 돼. 너 혼자 10년 했는데 우리 셋이 못할 게 뭐 있니? 정심이 미소 짓는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운다. 노트에 해야 할 일들을 적는다. 1.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이. 채권자 면담 일정 잡기. 3. 요양원 퇴원 수속 알아보기. 4. 집 안정리해서 어머니 방 만들기. 혜주가 일어나 부엌으로 온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계획 세우고 있었다. 정심이 노트를 보여준다. 혜주가 노트를 읽고 눈물을 글썽인다.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운 건 나야. 그동안 내가 혼자 다 했잖니. 두 사람이 포옹한다. 오전 10시 정심과 혜주는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한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맞이한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들이 사채 빚이 있는데요. 상환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정심이 설명한다.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한다. 금액이 3천만 원이고 월 5%이면 불법 이자네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월 5%면 연 60%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과 이자는 무효예요. 원금만 갚으면 되고요. 채권자가 협박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담사의 설명에 정심과 혜주는 희망을 본다. 그럼 3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분할 상환도 협의할 수 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상환 계획서 작성하면 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게 저희 일이에요. 상담사가 미소 짓는다. 법률구조공단을 나오며 혜주가 말한다. 어머니, 희망이 보여요. 그래, 우리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정심이 혜주의 어깨를 두드린다. 오후에는 은혜 요양원을 방문한다. 원장실에서 퇴원 상담을 받는다. 퇴원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간병하시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원장이 설명한다. 어떤 준비요? 휠체어, 침대, 각종 의료기구들이요. 그리고 간병 방법도 배우셔야 하고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퇴원 전에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심과 혜주는 607호실로 간다.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계신다. 어머니, 정심이 부른다. 어머니가 돌아본다. 정심과 혜주를 보며 미소 짓는다. 둘이 같이 왔구나. 네, 어머니.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정심이 어머니 옆에 앉는다. 무슨 소식? 집으로 가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정심의 말에 어머니의 눈이 반짝인다. 정말? 네, 다음 주에 모시러 올게요. 고맙다, 정심아. 혜주야.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는다. 요양원을 나오며 혜주가 말한다. 어머니, 저 너무 행복해요. 나도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정심이 혜주의 손을 잡는다. 저녁에 도연이 일찍 퇴근한다. 표정이 어둡다. 무슨 일이야? 정심이 묻는다. 오늘 채권자한테 전화 왔어요. 내일 집으로 찾아온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괜찮아. 우리 준비했어. 정심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준다. 이게 뭐예요? 불법이자 무효 확인서야. 그리고 상환 계획서. 내일 채권자 오면 이걸 보여주고 제대로 된 상환 협의를 할 거야. 정심의 설명에 도연의 얼굴이 조금 밝아진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정심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날 밤 정심은 오래된 장롱을 연다. 맨 위 서랍에 붉은 보자기가 있다. 보자기를 풀자 은수저 한 벌이 나온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신 것이다. 은수저를 손에 쥔다. 차갑지만 무게감이 있다. 세월의 무게. 보자기 아래 낡은 가계부가 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다. 1985년 5월 15일 마이너스 정심이 결혼. 은수저 전달. 가족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다. 가계부를 가슴에 안는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우리 가족을. 정심이 조용히 중얼거린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급하게 울린다. 띵동, 띵동, 띵동. 누르는 사람이 조급한 것 같다. 정심이 문을 연다. 30대 남자가 서 있다.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 전형적인 사채업자 스타일이다. 박도연 씨 댁 맞죠?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다. 그런데요? 정심이 침착하게 대답한다. 채권자입니다. 들어가도 되죠? 남자가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선다. 거실에 도연이 앉아 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박도연 씨, 오늘로 석 달째네요. 약속 지키신다더니 뭐가 이렇게 더뎌요? 채권자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한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시간은 돈입니다, 아저씨.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다고요. 채권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원금 3천만 원에 3개월 이자 450만 원. 총 3,450만 원 내셔야죠. 잠깐만요. 정심이 끼어든다. 누구세요? 채권자가 정심을 쳐다본다.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450만 원 이자라니 무슨 소리예요? 월 5% 3개월이면 450만 원이죠. 월 5%면 연 60%인데요. 그게 법에 맞는 이자인가요? 정심의 질문에 채권자가 당황한다. 그건 처음부터 계약한 거예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입니다. 그 이상은 무효예요. 정심이 법률구조공단 서류를 꺼낸다. 이게 뭔데요? 채권자가 서류를 받아든다. 불법이자 무효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환 계획서고요. 정심이 또 다른 서류를 내민다. 채권자가 서류를 읽는다.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원금 3천만 원을 24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매월 125만 원씩이요. 정심이 설명한다.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입니다. 거부하시면 불법 추심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심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채권자는 잠시 망설인다. 서류를 다시 읽어본다. 내용 증명도 발송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요. 정심이 마지막 한 방을 날린다. 채권자가 한숨을 쉰다. 알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하죠. 여기 서명하세요. 정심이 펜을 건넨다. 채권자가 서류에 서명한다. 도장도 찍는다. 첫 상환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알겠어요. 채권자가 일어서며 말한다. 하지만 한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걱정 마세요. 꼬박꼬박 낼 겁니다. 정심이 자신 있게 대답한다. 채권자가 나간다. 문이 닫힌다.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엄마, 괜찮니? 정심이 아들 옆에 앉는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한심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인다. 한심한 게 아니라 힘들었던 거지. 이제 우리 함께 해결하자. 정심이 아들의 등을 토닥인다. 그때 혜주가 퇴근해서 들어온다.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됐어. 24개월 분할 상환으로. 정심이 설명한다. 정말요? 다행이다. 혜주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근데 매월 125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도연이 걱정한다. 나한테 예금이 좀 있다. 일단 그걸로 시작하자. 그리고 너는 부업을 알아봐라. 정심이 말한다. 저도 일을 더 늘릴게요. 혜주가 거둔다. 아니야, 혜주야. 너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외할머니 모시는 것도 일이야. 정심이 혜주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우리 가족이잖니. 함께 하는 거야. 정심이 혜주를 끌어안는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는다. 창밖으로 석양이 진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인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도연이 말한다. 고마운 건 나야. 너희가 있어서. 정심이 미소 짓는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외할머니 모셔올까요? 혜주가 묻는다. 그래, 토요일에 가자. 우리 셋이 함께. 네. 혜주가 환하게 웃는다. 그날 밤 하늘이가 잠꼬대를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요. 같이 살아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밝다. 정심은 하늘이 방문 앞에서 미소 짓는다. 아이도 기다리고 있구나. 다음 날 정심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안방 옆 작은 방을 어머니 방으로 만들기로 한다. 오래된 짐들을 정리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을 깨끗한 것으로 바꾼다. 혜주도 도와주고 도연도 퇴근 후 와서 돕는다. 여기 침대 놓고 저기 옷장 놓고 창가에 의자 놓으면 되겠다. 정심이 방안을 둘러보며 계획을 세운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혜주가 말한다. 그래,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하고. 정심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목요일 요양원에서 연락이 온다. 간병 교육 일정을 잡자고. 정심과 혜주는 금요일 오전에 요양원을 방문한다. 간호사가 침대 관리, 식사 돕기, 약 먹이기, 욕창 예방법 등을 자세히 가르쳐 준다.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간호사가 격려한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심이 진지하게 대답한다. 교육을 마치고 607호실로 간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어머니, 내일 집에 가요. 정심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정말? 어머니의 눈이 반짝인다. 네, 도연이랑 하늘이도 같이 와요. 우리 모두 함께 모시러 올게요. 고맙다, 정심아.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인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혜주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린다. 토요일 아침 온 가족이 일찍 일어난다. 오늘은 외할머니를 모셔오는 날이다. 도연이 차를 준비하고 혜주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간식을 챙기고 하늘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준비한다. 정심은 어머니가 입으실 깨끗한 옷을 챙긴다. 오전 10시 네 사람은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한다. 차 안 분위기가 들떠 있다. 증조할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이가 묻는다. 아주 좋으신 분이야. 하늘이를 많이 좋아하실 거야. 정심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요양원에 도착한다. 607호실로 올라간다. 어머니는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다. 깨끗한 한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계신다. 어머니 왔어요. 정심이 방으로 들어간다. 정심아, 도연아, 혜주야, 그리고 어머니가 하늘이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하늘이에요, 증조할머니. 하늘이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는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어머니가 하늘이의 뺨을 쓰다듬는다. 짐을 정리한다. 1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적지 않다. 옷, 책,
사진, 생활용품들. 제가 나를게요. 도연이 큰 짐을 든다. 조심해, 무거울 텐데. 정심이 걱정한다. 괜찮아요, 엄마. 도연이 씩씩하게 대답한다. 퇴원 수속을 밟는다. 원장이 직접 나와 배웅한다.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혜주 씨 덕분에 어르신이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셨어요. 혜주가 인사한다. 요양원을 나온다. 햇빛이 따뜻하다.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쉰다. 공기가 좋구나. 그죠, 어머니? 집에 가면 더 좋아요. 정심이 휠체어를 밀며 말한다. 차에 탄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힌다. 하늘이가 옆에 앉는다. 증조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늘이가 그림을 보여준다. 와, 잘 그렸네. 이게 우리 집이니? 네. 증조할머니 방도 여기 있어요. 하늘이가 그림 속 작은 방을 가리킨다. 어머니가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인다. 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조용하지만 따뜻하다. 모두가 행복하다. 30분 후 집에 도착한다. 도연이 휠체어를 꺼내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태운다. 현관 앞에서 어머니가 잠시 멈춘다. 이 집에 오는 게 10년 만이구나. 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정심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다.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정심이 휠체어를 방으로 민다. 방 안은 아늑하다. 깨끗한 침대, 새 커튼, 창가에 편안한 의자. 벽에는 옛날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네. 어머니가 감탄한다. 마음에 드세요? 혜주가 묻는다. 좋다. 너무 좋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정심은 어머니를 침대에 앉힌다. 베개를 받쳐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린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고맙다, 정심아. 어머니가 정심의 손을 꼭 잡는다. 부엌에서 정심과 혜주가 함께 점심을 준비한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는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매일 올게요. 외할머니 돌보는 것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는다. 점심시간 식탁에 5명이 둘러앉는다. 사대가 함께하는 식사.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다. 어머니, 드세요. 정심이 어머니 앞에 국그릇을 놓는다. 다들 고맙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싶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인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혜주가 말한다. 그래, 가족이지. 도연도 거든다.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든다. 하늘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정심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어머니, 그 얘기는. 정심이 민망해한다. 왜? 재미있는데. 어머니가 웃으며 계속 이야기한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를 방으로 모신다. 낮잠을 주무시게 한다. 거실에 세 사람이 남는다. 정심, 도연, 혜주. 엄마, 저 회사에 부업 신청했어요. 도연이 말한다. 그래, 무슨 부업? 야간 경비요. 주말에 할 수 있대요.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빚 갚아야죠. 도연의 눈빛이 확고하다. 저도 파트타임 일 하나 더 구했어요. 혜주가 말한다. 너까지? 안 돼. 정심이 반대한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혜주의 미소가 환하다. 정심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믿음직스럽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고맙다, 너희들아. 정심이 두 사람의 손을 잡는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도연과 혜주가 동시에 대답한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가 증조할머니 방에서 그림을 그린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자가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보신다. 증조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하늘이가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 속엔 5명이 손을 잡고 있다. 증조할머니,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하늘이. 예쁘다, 하늘아.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어머니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네, 우리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는다. 정심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혈연이 아니라 함께 지켜주는 것이 가족이다. 밤이 되자 정심은 혼자 거실에 앉는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오래된 장롱에서 꺼낸 가계부를 다시 펼쳐본다. 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하다. 가족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다. 정심은 가계부 다음 페이지에 펜을 든다. 오늘 날짜를 적는다. 2024년 9월 28일. 그리고 쓴다. 오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혜주가 10년 동안 혼자 돌봐온 어머니를. 도연이 빚 문제도 해결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족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332번 버스가 마지막으로 지나간다. 이제 그 버스는 의심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다. 정심은 미소 짓는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한 달 후 일요일 오전. 햇빛이 거실 바닥을 대각선으로 가른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다. 정심은 외할머니의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고 창가로 천천히 민다. 얇은 담요를 무릎에 덮어드리고 주름진 손을 포갠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다. 바람이 불면 잎들이 춤을 추듯 떨어진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 하늘이가 창문에 입김을 불며 숫자를 쓴다. 332. 그러더니 웃으며 지우고 하트로 바꾼다. 그 옆에 사랑이라고 또박또박 쓴다. 할머니, 이제 집이 웃는 것 같아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맑다. 그래, 우리가 웃게 만든 거야. 정심이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거실 탁자 위엔 정리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채무상환 계획서, 매달 체크한 상환 내역, 법률구조공단 상담 기록. 첫 달 125만 원은 이미 입금했다. 앞으로 23개월이 남았지만 두렵지 않다. 함께니까. 부엌에서 혜주가 된장찌개를 끓인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진다. 도연이 식탁을 닦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다. 예전의 도연이 아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설거지를 하고 주말엔 외할머니 산책을 돕고 야간 경비 부업도 성실히 한다. 피곤해 보이지만 얼굴엔 생기가 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의 얼굴이다. 아빠, 오늘 증조할머니랑 공원 갈 거예요? 하늘이가 묻는다. 그럼 날씨도 좋은데 당연히 가야지.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외할머니가 의자에서 고개를 끄덕이신다. 공원 가는 걸 좋아하신다. 휠체어를 타고 산책로를 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정심은 한 발짝 물러서서 가족을 바라본다.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어머니, 부엌에서 웃으며 요리하는 며느리,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아들, 창가에서 그림 그리는 손자. 같은 집, 같은 가구, 같은 사진들. 하지만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다. 의심과 비밀이 있던 자리에 이제 신뢰와 사랑이 채워졌다.
창밖으로 332번 버스가 천천히 지나간다. 이제 그 버스를 볼 때마다 정심은 미소 짓는다.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 며느리가 홀로 탔던 그 버스, 사랑의 버스, 희생의 버스, 가족의 버스. 자, 다들 앉아라. 밥 먹자. 정심이 식탁으로 모두를 부른다. 가족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는다. 외할머니의 휠체어를 식탁 끝으로 민다. 도연이 어머니 앞에 국그릇을 놓고 혜주가 반찬을 덜어드린다. 하늘이가 물을 따른다. 잘 먹겠습니다. 5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인다.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회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가장 소중하다. 엄마, 다음 달 상환도 준비 다 됐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한다. 그래, 잘했다. 정심이 아들의 등을 토닥인다. 어머니, 외할머니 병원 정기 검진도 다녀왔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혜주가 보고한다. 다행이다.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정심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한다. 정심이 설거지를 하면 혜주가 닦고 도연이 정리한다. 가족의 리듬이 생겼다. 오후가 되자 도연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으로 나간다. 하늘이도 따라간다. 정심과 혜주는 집에 남아 차를 마신다. 혜주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로. 정심이 며느리의 손을 잡는다. 아니에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받아주셔서. 혜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넌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그걸 이제야 알았다. 어머니. 두 사람이 포옹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처럼.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이야기를 나눈다. 외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정심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어머니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 기울인다. 웃고 감탄하고 때론 눈물도 흘린다. 밤이 되자 하늘이가 또 잠꼬대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 우리 가족 행복해요. 영원히. 하늘이의 목소리가 편안하다. 정심은 손자 방문 앞에서 미소 짓는다. 아이의 잠꼬대까지 바뀌었다. 불안이 아니라 행복을 꿈꾼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는다. 오래된 가계부를 다시 꺼낸다. 오늘 날짜 옆에 짧게 적는다.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함께라서 가능하다. 가계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본다. 별이 빛난다. 맑은 밤하늘이다. 정심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얼거린다. 가족은 남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제 정심의 신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혜주에게, 도연에게, 하늘이에게 전하고 있다. 거실 벽시계가 째깍거린다. 시간은 흐른다. 하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창밖으로 마지막 332번 버스가 지나간다. 정심은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든다. 고맙다고, 네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났다고. 혜주가 거실로 나온다. 정심 옆에 앉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혜주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정심이 며느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저도요. 두 사람의 미소가 창유 위에 어른거린다. 밤은 깊어가고 집은 조용해지고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히 잠든다. 의심과 비밀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다. 정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마음이 평화롭다. 긴 여정이었다. 의심에서 시작해 진실을 발견하고 오해를 풀고 가족을 되찾은 여정.
눈을 감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잘했다, 정심아. 네가 지켜냈구나. 우리 가족을. 정심은 미소 지으며 잠든다. 그리고 새벽 부엌에서 다시 김이 오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함께이기에 행복한 하루가. 가족은 남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아직 풀지 못한 오해나 비밀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힘이 됩니다.